여기에서 중국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완벽한 패권국가 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이고, 일본이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술력을 띄우면서 경제력이 커졌잖아요. 일본을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환율 합의를 통해서 짓눌렀고, 그리고 일본이 잘 나가던 반도체 산업을 억누르고 대만과 한국을 키워서 일본을 견제했죠. 앞으로도 계속된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할 테고, 정권이 트럼프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뀐다 한들 미국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내기 위해서, 특히 지금 AI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오늘도 굉장히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품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기술 개발을 늦추기 위한 온갖 작업들을 미국은 계속 할 것이다. 저는 김치형이고요. 한국경제TV에서 진행자로 지금 아침에 개장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MBC에서는 주말에 뉴스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태계로는 많이 안 들어와서 아마 신사임당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자 생활을 15년 방송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서 한 2년,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한 2년 동안 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프리랜서로 방송에 복귀를 해서 지금은 전문 진행자이자, 진행을 할 때는 경제 전문 기자 또는 앵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요. 경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출연할 때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남들보다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큐레이터라고 해서 김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책을 한 권 써서 책도 소개할 겸 겸사겸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왔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요 책인데요. 제가 어차피 책을 소개하러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앞서 제가 김큐, 그러니까 경제뉴스 큐레이터로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딱 방송가에 왔더니 경제평론가라고들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워낙 경제 잘 아시는 분들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온갖 리서치 센터장도 있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 능력이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론가 말고 그냥 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큐레이터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터라는 타이틀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것도 그 의미하고 비슷해요. 뭔가 경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림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 40작품 정도 여기에 나오는데, 그림을 미끼로 경제 쪽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 보자. 그래서 좀 쉽게 경제에 접하고, 또 인문학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를 합쳐서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읽어보시면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미술하고 경제하고 막 이렇게 현재 여러 가지 이슈를 엮어놓은 책이니까요. 좀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속내는 무엇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은 1단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지었고, 우리도 이제 이번에 지나고 나서 최근에 팩트시트까지 나와서 마무리가 됐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관세를 크게 들고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국가들 순위로 보면 지금 그 순위 상위에 있는 국가들하고 대부분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마지막 남은 국가가 이제 대만 정도니까 1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관세의 칼을 막 심하게 휘두를 때 뭐 중국한테 뭐 100% 이상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뭐 25% 뭐 이렇게 질렀을 때 하고는 달리, 이른바 타코라고 해서 항상 트럼프는 뒤로 밀려난다. 닭처럼 뒤로 밀려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협상의 도구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10%하고 15% 선에서 다 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세는 높여놨지만 사실은 앞서 했던 거는 어느 정도 협상 전략에 불과했고, 이제는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시장을 뒤흔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초반부터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트럼프는 관세는 협상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로 이렇게 관세를 물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관세를 활용해서 이른바 보호무역 장벽을 높였던 많은 사례들이 결국엔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나폴레옹 시대에 이른바 영국을 제지하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이라는 거 했을 때도 결국엔 프랑스가 실패를 했고요. 미국이 1930년도에 대공황 이후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언론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평균 55%,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미국이 포기를 했죠.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결과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자신들의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거는 관세 협상도 다른 걸 얻기 위한 우리한테 이제 엄청난 투자금 가져갔고 일본에서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이런 용도로 활용했다라고 보이고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 국가다. 과거에는 1930년도나 이럴 때는 미국이 경제 자체도 좀 안 좋았고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 상대국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보복관세 부과할래 이런 막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나서잖아요.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내게 되면 이게 성공할지는 사실 미지수였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대규모 투자금을 준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미국 환호를 지른 거고 그걸 지렛대로 우리나라하고 협상한 거고 이제는 대만까지 이 협상이 갈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 돈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투자를 많이 이끄니까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용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견제하고 있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강하게 견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제가 이제 패권 국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제 G2라고 표현을 했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패권 과거에 우리가 사극이나 뭐 왕정 시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죠.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이게 글로벌 패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패권 국가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패권이라는 건 딱 한 국가가 쥐는 건데 비등해지니까 여기에서 중국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완벽한 패권국가 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이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의 패권 국가는 스페인 그리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지나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 그 패권의 핵심은 뭐였냐? 처음에는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정 시대에 내가 이 도시 하려면 가서 때려잡아서 깃발 꽂고 여기가 우리나라야 그러면 패권이 완성되는 거죠. 거기에서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넘어갈 때는 이른바 상업자본이라는 돈이 역할을 했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단계부터는 기술 패권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산업과 첨단 기술이 패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보면 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견제고 누르기 위한 거지 중국을 이용해서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의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에게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견제하고 있고 이 나쁜 중국, 공산주의 사회하고 좌파하고 우리는 다른 정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일 뿐이지 사실상 미국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자신을 넘어서려는 국가를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유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이 반도체를 통해서 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력을 띄우면서 경제력이 커졌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을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환율 합의를 통해서 짓눌렀고 그리고 일본이 잘 나가던 반도체 산업을 억누르고 대만과 한국을 키워서 일본을 견제했죠.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키워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일본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세계로 빠뜨려서 지금까지 눌러버린 거고 그 다음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커졌냐? 이것도 미국의 덕입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냉전 시대를 지내면서 미국이 굉장히 패권 국가로서 두 양 진영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죠. 미국이 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국경에서 분쟁도 일부러 지원하면서 일으켰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WTO 체계라는 곳으로 끌어들이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개혁 개방을 이끌도록 중국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중국을 키워서 러시아를 잡으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키운 셈이죠. 새끼 호랑이를 키운 셈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보니까 야, 이제는 잘못하면 패권을 넘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중국을 지금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된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할 테고 정권이 트럼프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뀐다 한들 미국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내기 위해서 특히 지금 AI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오늘도 엔비디아 칩 H200을 수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는 불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굉장히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품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기술 개발을 늦추기 위한 온갖 작업들을 미국은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할 때 1, 2m 앞에서 내가 곧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 막 힘나잖아요. 근데 이게 한 2바퀴, 1바퀴 차이 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중국을 뒤로 밀어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스페인, 영국, 소련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까요?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구도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유럽이 망가지고 그나마 경제력이 살아있고 세계를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의 복구를 시작한 게 이제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과거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처음에는 근본위제로 시작했던 이 달러 패권이 중간에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 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근본위제를 미국이 포기하는 순간이 오죠. 그때 사실 미국이 잘못했으면 전 세계의 패권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에너지의 핵심이었던 석유, 그러니까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고 할 때 거래를 달러 기반으로 하게 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라는 걸 잡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석유의 시대로 갈 때 석유가 없으면 전 세계가 돌아가지 않을 때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를 해라라고 한 게 사실 근본위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달러 패권을 그대로 쥐게 할 수 있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 면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따라갈 곳이 거의 없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미국을 따라갈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미국의 지금 재정적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한순간에 미국을 넘어설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나마 쫓아간다는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 지금 열심히 미국이 밟고 있잖아요.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미국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노동의 종말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책을 팔러 나왔으니까 이 책에 보면 사실은 노예 얘기도 나와요.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가 노예선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노예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끌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 얘기까지 조금 나옵니다. 뭐 중간을 제가 다 생략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좀 보시라고.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계는 일론 머스크는 저는 이제 혁신가이자 대단한 창조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일론 머스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간으로서의 혁신가로서의 일론 머스크는 뭐 일종의 리스펙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전기차를 단순히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다들 많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전기차는 사실상 로봇이라고 봐야 되고 그 로봇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량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 AI가 결합된 이 로봇을 활용해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삶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을 실어서 화성에 가고 화성에 로봇을 보내서 화성을 개척하고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히토리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에너지원은 태양광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솔라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상과학 영화 같고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도전하겠다라고 했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도 있고요. 기대감도 굉장히 차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실현됐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이만큼 하겠어라고 했던 그 날짜는 못 맞추고 있지만 뒤로 밀리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던 어떤 모델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하고는 테슬라 저는 주주들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일종의 팬덤이 형성된 주주니까 그냥 단순히 이 회사가 실적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주춤한다거나 그래서 이 팬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팬들은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쳐도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기반에서 앞으로 본인이 얘기한 미래의 어떤 비전들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화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보겠다라는 게 자신의 큰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걸 달성하고 가면 거기서 뭔가 또 다른 비전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 뭐 드리머라고 할 수 있겠죠. 망상가는 아니고 망상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람,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시험해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사람의 최종 목표가 이거다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걸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금값이 변동성이 심상치 않은데 이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은 저는 향후에도 좋을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적어도 금은 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금이 최근에 급등한 건 사실이고요.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금의 시세 차트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화폐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엔 아까 저희가 근본이자 얘기도 좀 했지만 화폐의 가치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니까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급속하게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고 돈이 흔해지면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 금 한 돈에 한 6만 원 정도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이죠. 10배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금값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이 화폐의 가치 떨어진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오른 걸 금값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물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크고 재정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좀 흔들리죠. 그러면 사실은 금의 값어치는 또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이자가 폐지됐을 때도 우리가 온수당 처음에 33달러로 고정돼 있던 금 가격이 근본이자 폐지되고 나서 800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전쟁이 나거나 패권 국가가 망가지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화폐로서 쓰던 것들이 망가질 때 실물의 값어치가 있는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나마 내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걸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 금은 값어치가 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물으면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화폐 값어치가 떨어지는 한 금값은 계속 오른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은 있잖아요. 물가가 상승 안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갈 수 있죠.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올라와서 증명을 어느 정도 하긴 했죠. 가상자산이라는 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결과물로 증명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보고 우리가 분석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물음표가 좀 생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일단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가상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달라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거죠. 아까 달러 시스템이 흔들렸을 때 과연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 가상자산이 이 부분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또 논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논의하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계가 지금 현재 중앙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통제하려고 있는 이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사실상 국가 권력이 통제 권한을 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개로 치고 그다음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흔들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니어스법이라고 미국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걸 보완하기 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값어치에 준하는 단기채를 사거나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페트로 달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달러를 사용해야 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수요를 늘려서 달러의 값어치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지, 아까 얘기한 전체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가상자산 체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동의. 그다음에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한다, 동의. 하지만 아까 말한 금융 시스템이 가상자산 체계로 바뀐다, 이거는 부동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는 왜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일까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부채를 갚을 이유도 없고요, 미국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만 쓰는 거라면 부채를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는데, 달러를 계속 유통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자산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 억울함도 많습니다. 야, 우리가 전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서 우리는 부채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다 너네 물건 사주고 이러는데 너네 이제 우리나라에 좀 투자해야지. 이것도 약간 억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축통화 국가로서 누리는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자기네들은 환율 이것도 없고,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값어치가 오르든 내리든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갚을 이유도 없고, 본인들은 이 달러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안정적으로만 가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패권 시스템, 금융시장의 패권 시스템으로서 달러를 보조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을 키우고, 이 가상자산은 사실 더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국가들의 화폐에 대한 통제권 자체가 잘못하면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든요. 달러에 다 묶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환율이라는 걸 통해서 뭐 이런 조정도 하고, 물건이 넘어갈 때 결제할 때 여기서 나가는지 저기서 나가는지 외화도 통제도 가능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건 모두 다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하게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다 달러 쓰면 어떡합니까? 원화는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데 달러로 모두 결제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하고 있으면 편리함과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환호를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돌아서서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히 미국의 종속국이 될 것인가, 미국의 거의 그 금융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라고 보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만의 가상자산, 아니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느니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에게는 못 내주겠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은행들에게만 금융사들에게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거라고 봐야죠. 이거를 민간 기업들에게 내주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글로벌로 장악력이 높은 기업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 우리로 치면 뭐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들이겠죠. 자기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적극 활용해 볼 필요도 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도 은행권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신뢰도 측면에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가상자산 세계의 탈중앙화라는 거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생각인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없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내거나 이런 것도 가끔은 법이나 제도로 통제가 돼 있고, 내 재산인데 내가 건물 100층짜리를 짓든 200층짜리를 짓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종묘 논란이 있듯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항공의 하늘에 대한 이용 권리라든지 주변에 뭐 교통이 뭐 혼잡하면 뭐 교통세를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더 뭔가가 발전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져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민간에 열어주는 것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할 거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나 거품이죠. 자산시장은 항상 거품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은 꺼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자산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더 거품이 많이 꺼졌냐, 끼어 있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거품이니까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가서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욕조에다가 샴푸를 이렇게 펌핑을 해서 샤워기로 물을 막 틀면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뭐 뜨거운 물 이렇게 부으면 더 거품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샤워기를 잠궈요. 그리고 손을 휘저어도 막 거품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초기, 거품이 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진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품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휘젓거나 뭔가 어떤 행위나 이벤트가 이루어지면 거품은 더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꺼지더라도 서서히 꺼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거품이 꺼졌다, 끼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품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돈 다 잃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로 자산시장 냉정하게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논란이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새로운 기술에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샤워기에 물을 틀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거품이 일거든요. 거품이 인다 그래서 이제는 거품이 꺼질 시기야라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같이 즐기다가 진짜로 거품이 꺼져가는 시기가 느껴지면 그때 빠져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거품입니까라고 물으면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이다. 거품이면 거품을 즐기자. 우리가 거품 목욕 하듯이.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고요. 저는 거품의 끝을 모르겠고요. 일단 거품, 지금 AI 거품에 대한 얘기 제일 많이 나오니까 샤워기를 이제 막 튼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40개의 명화 중 가장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명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화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그림이어가지고 근데 올 4월이었나요? 올 4월에 덴마크의 옛날 증권거래소라는 되게 오래된 건물이 불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뉴스에 막 보도됐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남대문 한번 불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질 때 참담함 느끼듯이 덴마크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막 우는 장면 이런 게 뉴스에 보도됐거든요. 그때 그 오래된 건물에서 사람들이 진짜 큰 그림, 한 7, 8명이 큰 그림을 막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TV 뉴스에 잡혔습니다. 그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림이냐면 페더 세버그린 크레이어라는 덴마크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당시에 덴마크의 그 기업가들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 50명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사연이 되게 재밌습니다. 증권거래소가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이 기업인들을 초상화를 그려서 이 큰 홀의 사방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농업이 유명한 농업가들, 뭐 저기는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작비가 부족하니까 하나에다가 50명을 그려놓고 이제 그걸 건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라는 그 장소의 특이점인지 이 그림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제작비를 마련을 하고, 진짜 자본시장다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네 요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그려줄 테니까 돈 얼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명한테 돈을 받아서 그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사연을 제가 소개하면서, 아까 그 작가가 덴마크의 주조소, 그러니까 철강 이렇게 샘물 녹이는 걸 그려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샘물이 녹아있는 이 빨간 빛이 사람들 얼굴에 비치는 이 공장 안에 주조소, 철 주조소의 그림인데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랬잖아요. 덴마크가 철강 산업이 강했나?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왜 강했지라고 생각해보면 덴마크에는 세계적인 해운사가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아까 그 일론 머스크 말고 머스크라는 정말 큰 해운사가 있잖아요. 해운업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스크라는 회사가 덴마크에 큰 조선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고덴세라는 도시에다가 이제 큰 조선소가 있었는데, 고덴세는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고덴세 조선소가 90년도에 쇠퇴기를 거두면서 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자 때문에 얘네가 망해가는,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거기서도 풀어내고, 그러면 걔네는 망해서 어떻게 됐냐? 당연히 그 고덴세라는 시는 침체에 들어가죠. 하지만 지금 로봇의 도시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업이 망해갈 때 머스크라는 회사가 산학협동으로 조선소 하려면 이렇게 그 자동 로봇들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들 개발하면서 했던 게 협동 로봇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뭐 이 과정들도 얘기하면서 그런 산업과 그림과 이런 것들 막 해놓은 거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근데 다들 읽으시면서 흥미롭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정 그림으로 읽는 경제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림 얘기도 좀 했고, 제가 써놓은 책을 믿으시려면 제가 그래도 경제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질문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관심이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다 보면 조금씩 쉬워지고 용어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큐레이터라는 표현을 이제는 저는 경제 이야기꾼이라고 제가 제 타이틀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데, 좀 친숙하게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 난 경제책 뭐 주식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주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친숙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경제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아주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약간 꼬리를 무는 뭐 이런 얘기에 대한 흥미로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초심자, 투자를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 경제에 조금 더 친숙해 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른바 인문학과 경제가 어우러지는 거에 대한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냥 다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 어렵죠. 경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어디 나가서 출연자로 나가서 여기 이거는 뭐가 해답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의 주장일 뿐이지 그건 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답이었고 어떨 때는 그 금리를 내리는 게 답이고요. 어떤 상황에는 금리를 올리는 게 답이에요. 경제는 수학처럼 공식도 없고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에 의해서 어떤 답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뭐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조금씩 친숙해지시면 나름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경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사임당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경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공부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당 채널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콘텐츠도 좀 봐주시면서 한번 경제에 친숙해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